공동불법행위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불법행위는 정말로 많이 나온다고요. 사실 뭐 별표 5개, 그럼 5개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냥 3개까지만 딱 했어요. 3개까지. 3개 이상은 없습니다. 네, 3개까지. 근데 공동불법행위는 불법행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같이 한 거죠. 그런데 그 공동불법행위에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하여간 뭐 같이 모의해서 뭐 사람을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죠. 아니면 뭐 교통사고를 같이 냈어.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그 다음에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그리고 교사 방조의 경우, 교사는 시킨 거고 방조는 도와준 거죠. 이런 게 공동불법행위가 되는데 이때는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한다. 760조 보시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공동이 객관적 공동설, 공모나 공동의 인식 이런 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추돌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뭐 죽거나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추돌 사고 같은 경우는 서로 짜고 한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도 공동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객관적 공동설이다. 만약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공동 불법행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는데, 그 연대를 우리 판례는 부진정 연대 채무다라고 이렇게 해요.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된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게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인데 이건 증명책임이 전환됐다라고 한다. 그건 좀 이따 볼게요.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죄로 본다. 그래서 교사자,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하죠. 보시면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보시면 일단 각자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춰야 돼. 수인이 폭행을 모의한 후 1인이 폭행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이게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객관적 공동설 얘기 있습니다.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 이런 게 필요가 없다고. 교통사고 나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된다. 횡단보도에서 앞차가 넘어뜨린 후, 사람을 넘어뜨린 후 뒤따라도 온 차가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 이런 것들도 공동불법행위가 된다. 앞차가 치고 뒷차에 받쳐서 죽은 거야. 그런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조의 불법쟁이행위에 일반 조합원이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거, 이런 것들은 공동불법행위가 아니야. 그런데 일반 조합원이 준수상을 지키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는 확대됐어.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랬을 때는 공동불법행위가 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이게 증명책임의 전환, 면책 인정된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거요. 예를 들면 병원에 A 병원에 들렀다가 그다음에 B 병원에 들고 나중에 C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어. 의료과학으로 사람이 죽었어. 이거 누구 잘못으로 죽은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그래서 A, B, C가 같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돼.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해야 돼. 그런데 예를 들면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증명을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C가 아니 그게 우리 병원에 와서 죽은 거지 내 잘못은 아니거든요. 증명을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 방조가 있는데 방조와 관련해서 도와주는 거죠.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돼. 상당인 관계. 그런데 그 방조는 자기, 부작위 형태로 할 수 있다. 자기, 부작위 형태로 할 수 있어. 근데 과실방조도 된다. 원래 방조 개념은 형법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도와주는 게 방조범인데 사실 과실로 도와준 거 가지고 그 사람이 뭘 좀 움직였더니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 범죄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그 범죄를 피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고의로 도와줄 때만 되는 거지. 근데 형법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지만 민법상으로는 과실방조도 인정된다. 과실방조 같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은행의 어떤 직원이 은행 돈을 막 횡령을 해요. 은행 돈을 횡령을 하는데 그걸 이제 뒤에 관리자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그걸 잘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지 되죠. 근데 이제 고의로 도와줬어. 그러면 당연히 공동 불법행위자로 책임지는 게 맞는데 근데 고의로 도와준 것보다는 이제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그 밑에 직원이 돈을 횡령을 했네? 이게 과실방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야.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하는데 부진정 연대채무에 절대적 효력이 있는 거 변대공상이 그렇다. 나머지는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이 절대적 효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채권 총론에서 공부를 해야지 되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우리 갑이 피해자인데 을병정이 만약에 공동불법행위자예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9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이 갑한테 이렇게 변제를 했어. 그러면 정만 채무를 면하는 게 아니고 을병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제한 효과가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절대적 효력이라고 한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 그게 상대적 효력이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갑이 정한테 채무 면제를 해준 거예요. 그렇다고 을병이 면제되는 건 아니야. 이런 게 상대적 효력이다. 근데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들이 변제, 대물 변제, 그리고 공탁 이것들은 이제 변제하는 거랑 같아요. 상계도 그래. 변대공상이 그렇다. 요거는 우리가 채권 총론에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이행청구가 절대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요거 뭐냐면 우리 이제 연대채무에서는 만약에 갑이 정한테 이행청구를 했어요. 이행청구를 하게 되면 그 이행청구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돼. 소멸시효 중단. 이런 게 될 건데 그게 정한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을병한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진정 연대채무에서는 그런 게 아니야. 정한테만 청구했어. 정한테만 이런 효과가 생긴다. 이게 상대적 효력이라고. 됐죠? 그 의미만 좀 파악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변대공상이 그렇다.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가 그렇다. 그런데 이제 구상권 문제가 있어요. 구상권. 원래 구상권은 연대채무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부진정 연대채무에서도 이게
자기 과실 비율에 의한 자기 부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넘는 손해배상을 했을 때 이 구상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채무야. 근데 구상권자가 과실이 없을 때 그때는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된다. 이걸 잠깐 한번 봐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이 9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넘어가서 보자고요. 갑이 피해자, 을병정이 우리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900만 원 채무를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이 갑한테 이걸 변제를 했어. 900만 원 전부를 변제를 했어. 근데 이제 따로 말이 없을 때는 이게 n분의 1로 과실 비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900만 원이 각 300만 원씩 부담 부분이 있는 거죠. 1대 1대 1이면 300, 300, 30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한테, 을한테 각 300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다. 그런데 만약에 정이 아예 과실이 없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는 그냥 을병이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해.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을병한테 900만 원 각자한테 900만 원을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900만 원을 두 번 받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900만 원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또 받을 건 아닌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한다. 네. 그런데 이 구상권이 피해자의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과는 별개인 거죠. 이거 뭐냐? 우리 보신 것처럼 우리 피해자가 그래서 피해자가 갑입니다. 피해자가 을병한테 구상권, 이 손해배상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 구상권이 인정되는데 이 구상권과 갑이 을병한테 갖는 손해배상 채권은 별개잖아요. 그 말인 것이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이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한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일부러 제한될 게 아니야. 우리 부진정 연대 채무는 연대자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죠. 전부 급부물을 부담한다. 그리고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 그것을 공동 불법행위에서 전후대행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네, 이렇게 말한다. 국가배상법 사건이 있는데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 불법행위로 이 군인이 운전병인데 운전병과 민간인의 둘 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이 피해를 입었어. 다른 군인이 지휘관이다. 이랬을 때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 손해배상물을 부담한다. 그 이상 갚았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풀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국가배상법 사건이 우리 시험에 원래는 나올 건 아닌데 옛날에 이게 판례가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는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교재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760조 1항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교사 방조의 경우인 것인 거죠.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얘기했죠. 요건에 갖추면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인데 각자가 독립한 행위로 인정될 때 그럴 때 인정되는 거죠. 행위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각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수인이 폭행하기로 모의한 뒤에 그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케 한 경우 모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행위의 관련 공동성과 관련해서 객관적 공동설에 따른다 그랬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
필요한 게 아니야.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갑 회사의 차량이 횡단보도성의 피해자를 충격 땅에 넘어뜨리자 뒤따라오던 피고 을 회사의 차량이 피해자의 부위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이 두 가실은 사망에 대한 공동원이 된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1968년도 이런 판례다 보니까 되게 오래됐는데 이런 게 많이 있죠. 피해자의 부위를 역과했다. 너무 뭐해서 밑줄을 안 그었는데 부위는 복부를 말하는 거예요. 복부를 이 역자가 치일역자예요. 지날 과자. 한마디로 차가 그냥 누르고 지나간 거죠. 사람이 죽었겠죠. 그랬을 때 공동불법행위가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피용자의 공동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때 각 사용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이 있다. 과실 정도, 각기 과실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해진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 노무사 시험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반 조합원이 불법 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 가지고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 가지고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질 게 아니야. 노조는 불법행위가 될지라도 일반 조합원이 불법행위 책임을 질 것은 아니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걸 준수하지 않고 노무를 정지했을 때 그때는 이 배상 책임이 있다.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공동 불법행위 불성립 지나가시고 가해자 불명의 공동 불법행위가 나왔는데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병원에 뭐 A 의사, B 의사, C 의사 아니면 뭐 개인 병원, A 병원, B 병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대학병원, C 병원 이렇게 갔는데 사람이 죽었어. 누구 잘못으로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누군지 모르겠네. 그러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져 일단. 근데 이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법률상 추정을 해놨죠. 추정이 되면 내 잘못 아니네요. 라는 걸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교사 방조. 교사는 시키는 거고 방조는 도와주는 것이다. 네. 이런 것인데 특히 방조에 관한 판례가 시험 문제로 나오죠. 근데 방조는 자기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부자기 형태로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방조가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방조 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 행위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 효과에서 책임의 법적 성질 나와 있는데 이게 일단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된다는 거. 근데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됐을 때 요거는 이제 우리 총칙에서 공부한다고요. 변대공상이 절대적 효력이 있는 거야.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채무자, 어떤 그 불법행위자에게 생긴 사유가 이 변대공상의 사유가 다른 불법행위자,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런 걸 절대적 효력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절대적 효력 말고 나머지들은 다 상대적 효력이죠. 근데 요거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요거 말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 효력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인데 일단 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전체적으로 가해자들 전원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서 정해야 된다라고 한다. 1인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서 일부러 제한될 것은 아니다. 제한될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과실 상계할 때도 전후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한다.
자, 됐고. 그런데 이게 있다.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때는 과실상계 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다. 소송을 꼭 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따로따로 하다 보면 재판부가 다르잖아요. 근데 재판부가 다르니까 과실 비율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피해자의 부주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있는 경우 과실상계해야 되느냐? 인데 피해자의 부주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과실상계 주장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책임을 감화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사용자 책임 공부했는데 피용자가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손해를 입혔어. 1,000만 원. 근데 사용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도 좀 잘못한 게 있네. 내가 다 갚지는 못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공동불법행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피해자의 부주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야 너도 잘못이 있네.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과실상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불법행위에서 호의동승으로 책임 제한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가 있죠. 한번 그냥 읽어두시면 되고 구상권. 원래 이 부진정연대체에서 이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판례가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구상권을 인정해요. 근데 그 구상권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을 인정한다. 그런데 그 구상권은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했을 때만 인정된다.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했을 때만 인정된다. 요 판례를 한번 보시면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는데 과실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해진다. 근데 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했을 때 그때는 이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건 분할 채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분할 채무 원칙이다. 그다음에 이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과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다. 그리고 구상권자가 공동면책 행위를 하면 그때부터 구상권이 생겨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된다. 기산한다. 그 말은 그때부터 샌다. 이런 뜻인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분할 채무 원칙이 적용되는데 만약에 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을 때, 부담 부분이 없을 때, 그때는 부진정 연대 채무로 본다라고 한다. 그 얘기죠. 아까 우리 봤던 분할 채무인데 이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서 변제했을 때만 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구상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별개니까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인 거죠. 네. B번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국가배상법 사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구상권. 그때 그 민간인은 내부적인 관계에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분을 부담하고 국가 등에 대해서는 그 귀책 부분에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사건이다.
2004년도에 한번 나왔는데 요건 잠깐 보시면 이런 사건이죠. 뭐냐면 요게 우리 갑이 피해자 지휘관이에요. 을이 운전병 그리고 병이 민간인. 근데 둘이서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운전하다가. 일반적으로 택시 운전수, 승객, 그다음에 또 다른 사고 낸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같이 그 승객한테 피해를 줘서 공동 불법행위가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국가배상 사건이 문제될 때, 그럴 때는 민간인은 자기 부담 부분만큼만 이행하면 돼. 이 손해배상하면 돼. 이 말이다. 그리고 그 이상 했더라도 이 운전병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있겠죠. 국가에 대해서 부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처리를 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되게 많은 판례예요. 행정법에서. 민법 시험에 사실 낼 만한 건 아닌데 그냥 결론적인 것만 민법 시험에서 한번 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나왔으니까 일단 판례가 이렇게 풀어갔다는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형 불법행위로 가시는데 우리 특수불법행위가 민법상 특수불법행위가 주로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뭐 자동차 운행자 책임, 제조물 책임, 의료 가호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놨는데 요게 시험 문제로 막 많이 나오거나 이런 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또 시험 문제로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좀 알아두시는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이 나오는데 자동차 운행자 그러면 우리 자가 운전자 같은 경우는 내가 운전자이면서 운행자죠. 근데 이제 사장님이 운전수를 쓰고 있어. 그러면 운전자와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이 운행자가 돼요. 예, 그래서 그 자동차 운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하는 것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이라고 해놨는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고 한다. 정식 명칭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고 하는데 자배법이라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배법 제3조에서 자동차 운행자가 배상 책임지는 것을 강화해놓고 그 손해배상 못하면 안 되니까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놨죠. 그래서 일정 범위까지 배상하는 것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가중된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져서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 요거 뭐냐면, 근데 이제 자배법에서 규정한 것은 자동차 운행자, 이걸 이제 우리 판례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데, 그냥 내 자가용차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운전하면 내가 운행 지배를 하고 그 운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죠. 그러니까 자가용 운전자는 그냥 이 자동차 운행자가 맞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운전수를 쓰고 있어. 그럼 사장님이 자동차 운행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운전하다가 운행 중 인적 사고가 생겼어. 인적 사고에 대해서만 사망하거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이랬을 때만. 그래서 면책 사유가 없으면 책임지는 거다. 그때 운행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운전자도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니까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 맞잖아요. 750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데 운행자 이 사람은 자배법에 따른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진다. 그런데 또 한편 봐보세요. 그 사장님이 운전수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에 의해서 인적 손해 중에서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또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적 손해는 자동차 손해배상 부담법의 문제가 아니다. 물적 손해는 사용자 책임 문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죠.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의동승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인정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그냥 무료로 같은 방향이니까 동료를 태워주는 그런 경우. 근데 호의동승은 사고 나기 전까지는 그냥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로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제 법률 관계로 바뀌어요. 손해배상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그때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건 아니야. 근데 신의법칙 또는 형평원칙상 너무 심하네? 그럴 때는 감액할 수 있다. 물론 과실상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과실상계는 야 지금 나 약속 시간 막 급하니까 너 좀 막 과속 좀 해줘. 그런 경우는 그 사람 잘못도 있잖아요. 그때 과실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물 책임 봐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제조물 뭔가 상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물 또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는데 그 결함, 하자가 있는 것 때문에 제조물 책임을 지는데 제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놨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 제조업자.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는 삼성전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TV를 만들어서 대리점에 공급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직영 대리점 말고. 근데 이제 고객이 그 대리점에서 TV를 산 거예요. 직영 대리점에서 샀다면 그건 그냥 삼성한테 산 거죠. 이랬을 때. 그런데 그 TV에 하자가 있어서 폭발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계약 책임하고 불법 행위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 계약 책임은 계약을 했어야지만 되는 거죠. 여기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병의율에게 그 TV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으로서 불완전 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근데 TV 하자가 있어서 폭발된 것으로 끝나버렸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대부분 확대 손해가 생기죠. 확대 손해가 생겼다는 건 뭐 집에 불이 났다거나 아니면 누가 다쳤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확대 손해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확대 손해에 대해서 불완전 이행 책임이 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채무불이행 편에서 채권 총칙 편에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거요. 병이 다이렉트로 갑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삼성전자에다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인데 삼성전자는 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불법행위 책임만 검토해 볼 수가 있다. 네가 물건을 잘못 만들어서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 그런데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제조물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제조물 책임은 거기에 대한 어떤 거? 확대 손해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 잘 이해해 두셔야 된다. 이 표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제조물 책임의 요건에서 이거는 이렇게 한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 손해가 있을 때 확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그랬잖아요. 제조업자가 무과실 책임을 져. 근데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제조물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왔는데 제조업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물건 사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제조물 공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과오에 대한 책임이 나오죠. 의료 과오에 대한 책임 이것도 우리 시험에 이제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진료를 잘못한 바람에 이게 의료가오죠. 그래서 뭐 병이 더 커졌다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랬을 때 환자는 어쨌거나 병원에 가서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치료해주세요 라고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생긴 거니까 계약 책임. 또 한편 그 치료를 잘못해서 내가 더 많이 아프게 만들었잖아요. 불법행위 책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생기는데 이게 둘 다 생겨. 청구권 경합관계에 있다라고 한다. 근데 이때 환자는 뭘 증명해야 될까? 예, 문제예요. 환자의 증명책임인데 우리 채무불이행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 우리 보통 이제 의사한테 치료를 맡기는 건 위임계약이다 그랬죠. 위임계약은 사무 처리를 위탁한 것인데 나 치료하는 것 좀 해줘 라고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치료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야지 되죠. 참고로 고의과실과 관련해서 고의과실은 이건 누가 증명해야 돼요? 요건 채무자가 의사가 되죠. 나 고의과실이 없었으니 나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불법행위에서는 의사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돼. 의사가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된다고. 그 증명책임, 고의과실의 증명책임만 보면 이게 의사가 고의과실을 나한테 잘못이 없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지만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위임에서 공부를 했는데 위임에서는 꼭 병이 나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의사는 그냥 열심히 치료만 해주면 돼.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이건 진료를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료를 잘못했다는 것 자체를 증명을 해야 돼. 근데 비전문가가 전문가 아닌 사람이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그게 증명이 어렵죠. 근데 불법행위를 통해서 의사의 고의과실이 있다는 걸 증명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불법행위 책임으로 많이 가요. 불법행위 책임으로 많이 간다. 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사례 봐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이제 가서 입원 또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 계약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환자인데 병원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근데 병원은 그 고용한 의사를 써서 치료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사가 잘못했어. 그랬을 때 문제예요. 근데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금 계약을 이렇게 한 거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야. 의사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한편 어쨌거나 진료를 잘못해서 사람이 더 많이 아프게 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되면 이건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책임을 져. 간호사 등 의료 보조자도 마찬가지야. 근데 한편 이 사람들은 병원 직원이잖아요. 사용관계가 있어. 불법행위 책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청구권 경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근데 환자는 그래서 병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한편 누구한테도 의사한테도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래서 병원과 의사는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해서 봐볼 건데 우리 병원에서 뭐 수술을 한다든지 할 때 이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죠. 약을 투약할 때도 설명을 해줘야 돼. 승낙의 전제로서. 그러니까 그냥 사람 막 잡아다가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그 환자의 승낙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환자가 승낙할 수 없을 때는 그 보호자의 승낙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승낙을 받으려면 설명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인턴들이 와서 설명을 하죠. 근데 만약에
그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수술을 했다. 그러면 승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증명 책임은 의사가 진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어. 근데 그랬는데 설명도 하지 않고 수술했는데 환자가 죽어버렸어.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환자 측의 증명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일 때는 의사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청구할 때 그때는 중대한 결과와 설명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 되게 많이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특수불법행위가 됐고 불법행위 효과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일단 교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여기는 자세한 걸 제가 막 밑줄도 긋지 않았죠. 처음에 한번 읽어보시는 건 권하긴 한데 이거 자체를 우리 시험에서 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급할 때는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방해에 대한 책임 지나가고 제조물 책임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문제됐었네요. 달걀 사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 그게 결함이 있어서 산란율이 떨어졌어. 확대 손해가 발생한 거죠. 이때 사료 제조자가 지는 책임. 근데 제조물 그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냥 담보 책임 문제다.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데 확대 손해의 경우에 있어서 확대 손해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간다.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하자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 도해식민법 핵심 정리를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때 피해자와 제조자 사이에 피해자가 제조자, 그 삼성전자한테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약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2001년에 제조물 책임법을 만들어서 이 제조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물 뜻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의 성립요건에서 결함의 존재. 제조물 결함이 있을 때 인정되는데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그 다음에 됐고. 확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된다.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TV가 폭발함으로써 그 집에 불이 났거나 아니면 그 집 사람들이 다치거나 이랬을 때 문제되는 거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게 제조물 책임법의 대상이 아니다. 이때는 그냥 계약 책임으로 가야 돼.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이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갈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통 피해가 제품 자체만 있을 때 그때는 하자 담보 책임 문제가 된다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면책 사유가 있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걸 뭐 다 외우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럼 책임의 주체에서 제조업자가 있고 근데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제조물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 네, 됐고. 그 다음에 의료가호에 대한 책임 문제가 됐습니다. 의료가호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체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이것은 결과 채무가 아니고 그냥 수단 채무다.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 의학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할 책무. 이른바 수단 채무다. 그래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 채무 불이행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이란이 치는 진료를 위한 검사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위임계약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임계약이 돼서 수단채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과 관련된 진료의 거부 또는 중단과 관련해서 우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는 자유로이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위임계약이니까 해지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는 제공되는 진료행위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근데 이게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서 나 더 오래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산소호흡기 떼주세요. 뭐 등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더라는 것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의사의 과실과 관련한 것들이 나와 있고, 네, 과실 및 인과관계 증명, 설명 의무가 나와 있는데 설명 의무는 이게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인정된다. 침습이라고 했는데 뭐 수술 같은 것들을 침습이라고 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그냥 수술했어. 그러면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손해배상해야 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그 설명을 위반한 채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근데 그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 청구할 때는 나 설명 못 받았어. 설명 결의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면 족하다. 그런데 모든 손해를 청구할 때, 그때는 설명 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 이 사이에 상당히 관계가 있었다는 것까지 다 증명을 해야 돼. 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 주체의 확대가 나와 있는데, 책임 주체의 확대는 이 의료 과오 책임은 진료 의사가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업주가 있어. 그러면 사업주는 사용자 책임 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한다. 이 사업주가 지금 종합병원이 되는 거예요. 종합병원이 된다. 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행위 효과인데, 사실 이 불법행위 효과가 한 30분 더 해야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좀 쉬어야 되니까 끊어서 가자고요. 불법행위 효과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